2021년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느끼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자세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아, 그런 변화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변화는 많이 큽니다. 지금 1월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상황, 특별히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반영해야 될 변화된 팩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팩트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우선 제가 오늘 강의를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잡은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작년도 12월 타임지의 표지가 그레이트 리셋이었어요.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매년 1월에 저희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1월달 중간에 있는 CES 그러고 나서 한두 주 사이에 있는 다보스 포럼을 항상 굉장히 관심 있게 자세히 치러다봅니다. CES를 바라보는 이유는 저희는 특별히 기술주 투자하는 쪽이라서 기술주가 올해 어떤 분야에서 특별하게 움직일지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CES는 자세히 바라보는 반면에 다보스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해의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 그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 그 작년도에 제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회복되더라도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들, 그런가 하면 다시 돌아갈 것들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레이트 리셋은 그런 면에서는 아예 세상을 바꿔놓은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또는 1년에 걸쳐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아이디어들을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투자시장 얘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떠올랐던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젠다 중에서 하나인데 인더스트리나 소사이어티가 2021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의 하나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갑자기 떠올랐던 가장 뚜렷했던 주제 하나는 폭스바겐이라는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가 1,300억 벌금 폭탄을 받았다는 이 기사였었습니다. 멀쩡하게 자동차를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1,300억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탄소세라는 걸 걷고 있죠.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자기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을 무엇이든지 간에 보상해야 합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결과물을 내놓든지 안 되면 돈으로라도 내야 되는데 폭스바겐은 작년도에 너무나 장사가 잘 된 나머지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은 우리가 아는 유명 브랜드 다 갖고 있죠?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뭐 이런, 스코다는 잘 모르겠어요. 포르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차들을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300억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 거죠. 작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현대차가 폭스바겐보다 더 전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폭스바겐은 이제 계획은 어떠냐면 앞으로 정말 전기차 신흥 강자가 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1,300억 내고 나니까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작년도에 좌초자산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자산인데 이제는 벌금 내는 자산이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평가받았던 자산인데 지금은 수익성이 없고 오히려 벌금만 만들어내는 자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액이 높아지는 그 묘한 구조. 이것도 저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2021년부터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벌금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분에서 생겨날 거라고 보이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마도 생존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에게 떠올랐던 건 뭐냐면 제가 주말에 봤던 기사예요. 뭐냐면 뭐 영어로 써 있지만 내용은 뭐냐면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해외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얘기는 좀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백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반응이 좋다, 결과가 좋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여기서 기사를 잘 읽어보면, 이 블룸버그에 떴던 것 같은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행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 여행일 거라는 거죠. 해외여행은 왜 그럼 202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냐면 그 패스포트 문제일 거라는 거죠. 각 나라가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권의 종류들을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멀티플 패스포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 트래블 패스도 쓰이고 AOK 패스도 쓰이고 커먼 패스, 이거 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마다 패스를 다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입국이 안 되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저는 이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1년 정도 사이에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해서 백신에 대한 기록을 패스포트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당장 입국돼 섰을 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시간 내에 백신 검사를 받았고 안전하다는 진단을 언제 가장 가까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료를 받거나 항체 형성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떠있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패스포드가 있다면, 특별히 여러 나라에 통하는 패스포드가 생긴다면 그건 빅히트일걸요? 여행을 하려면 패스포드를 나라마다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조건도 나라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데 그 나라가 전자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내 패스포드가 멀쩡한데도 안 통해.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은 2023년까지는 진정한 해외여행은 불가능할 거란 기사였는데 암담하죠? 제가 뭐 여기저기 뭘 봐도 무조건 여행 가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데 보복여행? 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던데 기본적으로는 발상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 기사가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노벨상 그 경제학상 수상자고, 폴 크루그만 교수는 유명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존경하는 그 교수인데, 이분이 1월 19일 날 자기 트윗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부채가 많은 거에 대해서, 국가 부채가 높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걱정을 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트윗에 걸쳐서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런 겁니다. 1940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의 2차 대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시기 이후 때까지, 2차 대전부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빨간색이 미국의 GDP 대비 빚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몇 프로? 이 비율로 보면은 한 120%까지 올라가 있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미국은 아주 구조가 우량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전 세계 패권을 먹었죠.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빚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은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40%가 겨우 넘는 수준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변했다는 거고, 국가 부채가 이거는 그냥 그 전체적인 국가 부채라면 왜 계속해서 이렇게 GDP 대비 비율이 떨어졌나 봤더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혹시 그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수업 받아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1억을 빚을 졌는데 10년 동안 있다가 갚으면 사실은 지금 1억이 10년 뒤에 1억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빚을 탕감받은 것 같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연 최소한 2%대 내지는 3%에서 한 4%씩 GDP가 성장하거든요. GDP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면 부채는 계속 탕감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요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정부 부채는 몇 프로로 빌리고 있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1.04, 1.1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1%대로 받은 부채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갚지 않아도 계속해서 감소, 실질같이 말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GDP 성장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빚은 가만히 있는데 GDP가 성장하고, 빚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 때문에 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숫자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24조억 달러가 남아있지만, 지금 미국 국가부채 24 트릴리언,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말하는 건 24 트릴리언 달러가 부채인데 얘가 그대로 있어도 10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얘 가치는 떨어지고,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GDP가 커지면 GDP 대비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커져버리니까 비중이 계속 떨어지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성장에 의한 감소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작년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지나간 10년 동안의 미국 정부 부채를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내고 있던 이자보다 지금 몇 배나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더 적게 내고 있다. 왜? 당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금리는 6.5%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가 빚을 냈다면, 국채를 발행했다면 몇 프로로 이자를 줘야 하나요? 6%대로 줘야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그 정도였으니까 10년 금리는 훨씬 더 높았겠죠. 심지어는 제가 본 국채 15%대 그 부채도 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채가 1%대로 떨어지는 현재의 세상에서는 빚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는 이자 금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적어진다는 거죠. 롤오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미국 정부 부채, 정부 채권 롤오버가 많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미국이 빚쟁이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이 폴 크루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끙끙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레이트 리셋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세상이 달라졌다,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아주 원탑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지표도 좋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실업률까지도 상당히 좋아졌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돈을 풀지만, 그래서 금융시장은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고용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이 돌아간다면 예전보다는 낫겠지만 사실상 연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옐런이 들어오면서 바로 액트 빅, 그렇게 말하고 들어왔던, 지금은 크게 쓰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말했던 이유가 고용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고용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코로나 직후 실업률 추이와 과거 리세션 때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 때의 실업률입니다. 치솟았다가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7년 금융위기는 옅은 색, 이거네요. 금융위기는 보세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실업률은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거 기간이랑 그 다음에 이 프로가 실업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죠. 고용을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업률 떨어지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1981년도에 때 마찬가지, 73년도 때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의 각도를 보시면 코로나 때 떨어지는 각도와 비교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기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기간을 보세요. 만약에 2009년 금융위기로 비교하자면 코로나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얘는 몇 개월이 걸렸냐? 70개월 이상 걸렸어요. 코로나는 어때요? 몇 개월? 10개월? 이거를 숫자의 단순 오류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게 과잉 해석이라고 보지 마시고 실제로 지켜보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런 건지. 왜 그러냐 보니까 임시해고 비중이 30% 되는데 이 임시해고자가 돌아오면, 만약에 일자리를 얻어서 돌아오면 30%가 돌아오면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미국 연준이 예상하는 거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5.6%를 내년도 초에 예상하기로 5.6%를 예상하는데 5.6%는 미국 10년 평균이에요. 5.4%가. 그리고 놀라운 얘기. 옐런이 CNN이었던 것 같은데 CNN하고 언제? 2월 8일이니까 뜨뜻하네요.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 같다. 완전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실업률이 있긴 있는데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 다 취업된 상태, 이게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은 완전 고용을 4%대까지 봅니다. 사실상은 숫자로만 따지면 5% 초이까지가 완전 고용인데 실제로 그러면 미국의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직전에 2018년, 19년까지 계속해서 실업률 최고의 가장 낮은 호황을 누리던 때 몇 프로까지 내려갔냐? 거의 매주 3%대 발표됐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건 어디까지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4%대 정도 목표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완전 고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특히 옐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과장이 심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추가 부양책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원 제도, 미국의 제도 중에 예산에 대한 심의 제도 중에 예산안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블루 웨이브라고 할지라도 상원 50대 50이죠. 거기다가 부통령의 카드 하나를 써서 이제 민주당이 더 많다고 우기고 있는데 과반수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통과 거의 될 걸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예산 조정 절차라는 거를 통해서 예산을 동의할 때는 50석이 넘어가면 50 몇 석이 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체제로 들어갔죠, 이미. 지금 상원 예산위원장 누구예요?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어떤 사람? 1조 9천이 적다고 막 우기는 사람. 엄청나게 퍼부어줘야 된다는 거에 아주 강성주의자. 버니 샌더스 의원 아시죠? 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상원 예산위원장이 됐어요. 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부터 조정 절차 거쳐가지고 바로 통과시켜버리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바이든과 옐런이 반대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공화당과 타협하는 데 있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방법을 쓰지만 어찌됐든 지난 주말에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들의 계획대로 3월 초에서 중순. 왜 중순이 왜 중요하냐면 실업급여 기간이 3월 중순에 끝납니다. 기존 제도에 의해서.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3월 중순 전에 아마도 부양책이 실행될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공화당은 5천억 주장했는데 거의 1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쏟아 부은 돈이 제 기억에는 4조? 4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1조 이상, 1조 9천억이라면 거의 2조를 쓰게 된다면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미국은 엄청난 겁니다, 현재. 그래서 근데 그걸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싸우다가 6월, 7월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업률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얘기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과거 리세션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고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용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겠죠. 그러니까 그쵸?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재는 옐런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면 필립스 곡선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에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고용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팩트다. 금리가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본다면 이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금리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2년, 1년짜리는 단기, 10년짜리는 장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는 1.1, 이건 그냥 일반 금리예요. 명목금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 말고 실질금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실질금리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만큼을 뺀 이걸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죠? 그건 진짜 이자가 아니니까. 인플레이션만큼을 빼야 나한테 진짜 이자니까. 우리가 1년에 10% 이자를 받아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받았지만, 이자를 받았지만 물가가 빨리 올라서 50만 원어치는 구매력이 없어졌다면 내 진짜 이자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실질 금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금리지만 사실은 표현하자면 명목금리. 그래서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써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냐? 명목금리는 올라가지만 실질금리는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목금리는 올라가는데 실질금리는 내려가는 일. 이거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아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라고 했으니까 지난달보다 지지난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면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빼는 게 커졌으니까 실질금리는 점점 작아질 수 있겠죠. 현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1, 1.2, 1.3을 가더라도 똑같이 1.3이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실질금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아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1.3인데 인플레이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실질금리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명목금리는 1.3이지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3%가 나타나 버려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서는 오히려 1%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다면 이건 실질금리의 상승은 아닌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질금리가 실제로 높아지는 건 앞에서 제가 말했던 모든 금리 상승 효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목금리는 보이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어 버려서 실제적으로 안 오르고 있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악재로서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제가 보기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는 거죠. 대신 얘가 그냥 내버려둬서 실제로 얘가 올라가 버리면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돼요? 다운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 생기는 일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얘가 올라는 가도 사실은 안 오른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AIT, 인플레이션이 2.5까지 가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5가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실질금리는 낮아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 전세 경기가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는 실제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금리를 내려버리지. 왜 못 내립니까? 금리를 왜 못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금리를 내려버리면 자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지금보다 쓸데없이 버블이 올라가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푸는 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10일 날 저녁에 또 제롬 파월이 2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설로 대체합니다.
제롬 파월이 연설할 건데 그 연설에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꼬박꼬박 잠 안 자고 뭘 기다리냐? 돈 더 풀겠다라고 말할 걸 기다리지만 제롬 파월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대신 뭘 해요? 재정정책을 쓰는 거예요. 대신 정부 돈으로 똑같은 양적 완화와 같은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으로 쏟아 넣은 돈은 부작용이 생겨요. 왜? 2009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자산 버블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터진다 했던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뭘로?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경기가 충분히 살 때까지.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요즘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장의 핫 이슈는 테이퍼링이었죠. 테이퍼링이 뭐예요? 테이퍼링이 원래 거기서 나왔다고 하죠. 운동선수가 운동량을 줄인다 그러던가요? 뭐 이렇게 양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은 테이퍼링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해요? 재정정책으로 더 쏟아붓는 걸 저쪽에 앉아있는 옐런이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동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그레이트 리셋처럼 인플레이션에도 독특한 어떤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임금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는 2018년 9월 달에 임금 상승률 3.1% 자료를 드렸지만 지금은 몇 년도인가요? 21년도죠. 21년도 2월 기준으로 미국 임금 상승률이 드디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4%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좋은 완전 고용 실업률 3%대에 나왔던 임금 상승률이 3.1인데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이 시기에 4% 임금 상승률이 나왔다는 사실은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100%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이요. 두 번째, 이 와중에 공장 가동률이 74.5%를 찍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수시로 일어났던 미국이 공장 가동이 74.5%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의 상당 부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지표는 공장 가동률이다.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려면 공장 가동률이 80%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캐펙스에 의해서 고용을 늘리고 기계를 사들이고 공장을 늘리는 일이 생기면 실적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임금 상승률과 공장 가동률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미국의 개인 소득이 기타 소득, 고용 소득이 있는데 이전 소득이라는 게 뭘까요? 전에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소득은 뭡니까? 고용 소득 아시죠? 사업 소득 아시죠? 기타 소득 뭐 아시죠? 기타 소득세 있잖아요. 기타 소득 아시죠? 이전 소득은 뭡니까? 이전 소득. 정부가 준 돈으로 들어온 거. 요번에 또 1,400불 정도 지급한다고 하죠. 지난번에 1,300불 지급했나요? 네, 그런 게 이전 소득입니다. 자, 이전 소득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자기의 고용, 사업, 기타 소득보다 이만큼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죠?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이 이만큼이 뭘까요? 가처분 소득이죠. 이만큼이 어떤 소비일까요? 소비에다 쓸 수 있는 돈이죠. 그죠? 물론 그래서 그런지 최근까지 미국은 역사상 최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질지 몰라서 정부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죠. 그런데 백신이 이제 막 맞고 백신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저축으로 남겨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쓸 거 아닙니까?
지난달까지는 혹시 몰라서 저축했지만 이제는 그 저축도 쌓여있는 데다가 추가 소득이 생기니까 어떨까요? 쓰겠죠. 예. 그것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옐런이 부양책을 쓴다면 내년도 완전 고용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경우, 그렇지만 이제 실제 금리는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뺀 게 실제 금리니까 실제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플레 해지 자산은 어떻게 될까? 그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 원자재예요. 예. 특별히 이제 금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 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요즘 제가 엄청 많이 공격받는 금은 도대체 왜 들고 있는 거야, 그거? 마이너스만 계속 나는데. 그죠? 걱정스러우시죠? 도대체 그 운영한다고 하는 장 대표 어디 갔나? 여행 갔어? 금 왜 안 팔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하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들어주시면 예, 저희가 꼭 수익만 내면서 수익률로만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모습을 보니 더 보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채권, 예, 저희가 저희 인모스트 플랜 쪽에는 들어가 있죠. 인플레이션 해치 채권, 그 다음에 금 같은 것들은 지금 비중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미는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